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문학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숨입니다. 지난 시간, 절대 권력자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그의 충실한 이인자가 된 한병태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2부에서는 견고해 보이던 그들의 왕국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등장이 이 일그러진 교실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석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에 완벽하게 익숙해졌을 무렵, 우리의 왕국에도 시간의 흐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실도 낡은 책상도 그대로였고 왕의 자리에 앉은 엄석대의 권위 역시 굳건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가장 충실한 이인자로서 그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다른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달콤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주 간단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고 아이들의 일에 크게 개입하기보다는 엄석대라는 편리한 시스템에 기대어 현상 유지를 하는데 만족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담임은 20 중반을 갓 넘긴 듯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값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이전 선생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총명했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금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그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교단에 서서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교실의 공기를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나는 1년 동안 너희와 함께할 김정원이라고 한다. 그의 첫인상은 원칙과 정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요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지식한 이상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른 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학급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반의 주인은 반장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너희 모두다. 앞으로 우리 반의 모든 규칙은 다 함께 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함께 토론해서 해결할 것이다. 청소 당번도 학급의 중요한 결정도 모두 공평하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선생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엄석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엄석대라는 존재가 이 교실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석대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과 그리고 옥좌에 앉은 왕, 엄석대의 얼굴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석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담임의 혁명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우리에게 학급 규칙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두 엄석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순간 석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건 복잡하니까 예전처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모두가 편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새로운 질서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자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석대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배우는 첫걸음이니까. 그는 석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손을 들어 투표를 했고 다수결로 청소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석대는 그저 침묵하는 32명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낡은 권력의 첫 번째 충돌은 며칠 뒤에 있을 시험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석대는 시험 감독을 자처하며 선생님의 신임을 얻고 그 기회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석대는 어김없이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험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지 않게 잘 감시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새 담임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석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석대야. 시험 감독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 공정한 거다. 너는 내 자리에 앉아서 시험에만 집중하거라.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석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석대의 권위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도전이자 그의 특별한 지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석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왕국에 그렇게 처음으로 거대하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원칙이라는 칼을 든 젊은 담임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등장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우리 왕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엄석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 그의 힘이 작동하는 모든 방식을 하게 파괴해 나갔습니다. 이전까지 석대의 힘은 교실 안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그 어떤 아이도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 담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을 겁니다. 늘 그랬듯 석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다른 아이들에게 공을 가져오라거나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은 조용히 석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석대. 반장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지 다른 친구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직접 가서 공을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해라. 그 순간 운동장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님과 석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자 왕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석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주먹을 꽉 쥔 채 선생님을 노려보았지만 선생님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굴욕적으로 공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석대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아이들의 마음속 저울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절대적이었던 왕, 엄석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삭빠른 들쥐처럼 새로운 권력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석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새 담임 선생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
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착한 학생인 척 연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손을 들고 발표했고 청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석대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충실한 신하였던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냉정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석대에게 간식을 바치지 않았고 그의 심부름을 거절했으며 심지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꿀이 사라지자 그를 따르던 개미떼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격변의 과정을 지켜보는 저 한병태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엄석대의 질서에 완벽하게 동화된 몸이었습니다. 그의 2인자로서 누리던 작은 권력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의의 깃발을 든 선생님의 등장은 제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이제야 교실에 실현되고 있는데 왜 저는 기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일까요?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끼어버린 이방인이었습니다. 엄석대의 편에 서자니 그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선생님의 편에 서자니 그것은 석대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악행에 깊숙이 동참했던 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낡고 좁은 외나무다리 위에서 양쪽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 갈 수 있는 길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새로운 권력자인 선생님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자신들의 모습을 까맣게 잊은 듯 천진난만한 얼굴로 정의로운 학생 행세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가벼움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손은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침묵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곧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왕국 속에서 엄석대는 마치 성난사자처럼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아이들을 교묘하게 통제하는 대신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위협했고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몰락하는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아이들의 반감만 키울 뿐이었고 모든 상황은 그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왕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시험이었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시험을 감독했습니다. 교실 앞뒤에서 매서운 눈으로 감시했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두리번거리면 즉시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감시 속에서 석대가 주도해온 집단 부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 시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던 아이들의 성적이 수십 등씩 떨어졌고 반평균은 다른 반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직 제 성적만이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을 뿐입니다. 그 기이한 성적 분포표를 본 선생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모든 아이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교실 문을 잠그고
아주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너희들의 성적표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중 상당수가 지난 시간 동안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험을 봐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누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협하고 부정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며 거짓을 덮으려는 자는 가장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엄석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답안지를 베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한마디는 마치 댐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폭로를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다투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엄석대에게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그의 악행에 대한 집단적인 폭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맞아요. 석대가 우리 돈을 빼앗아 갔어요. 제 도시락 반찬도 매일 뺏어 먹었어요. 청소도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때렸어요.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자인 선생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엄석대를 향한 고발과 저주로 가득 찬 광기 어린 재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피가 흐르는 듯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순결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대의 권력에 기생하며 그의 악행에 동참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비겁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병태야, 너는 할 말 없니?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석대의 편을 드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그를 배신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권력 아래에서 단물을 빨아먹었던 공범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의 침묵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선생님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긴 엄석대는 이제 더 이상 반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독재자,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하여 교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텅 빈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교실을 호령하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왜소하고 힘없는 한 소년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우리 모두의 비겁한 배신 속에서 그렇게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광기 어린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엄석대는 우리 교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짧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거대한 폭군이 사라진 교실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교실에서는 자유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이 원했던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실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 속에서 기묘한 위화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들이 엄석대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의로운 투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그의 권력에 기생하고 그의 악행에 동조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뒤에 숨겨진 비겁함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아는 저는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며 방관했던 저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비겁한 공범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치부를 덮어둔 채 불안한 평화를 만끽하며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읍내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고 치열한 입시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느라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희미한 흉터처럼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엄석대라는 이름도 그 일그러진 왕국의 기억도 제 삶의 수면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때로는 시류에 영합하고 때로는 작은 불의에 눈 감으며 그렇게 그 시절 교실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종로의 한 허름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우연히 길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형사들이 한 남자를 거칠게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불쾌한 장면이라 여기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세월에 찌들고 술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엄석대였습니다. 그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쫓기던 수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한 교실을, 아니 하나의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 서늘하고 위압적이던 빛 대신 패배와 절망, 그리고 동물적인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그는 주변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힘없는 놈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거냐? 그 외침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범죄자의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그가 만들었던 교실의 논리, 즉 힘이 정의이고 약한 것은 죄악이라는 그만의 법칙이 더 크고 잔인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절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경찰차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무거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잘못된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결국에는 그를 배신했던 우리들은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는 그의 폭력에 희생된 순수한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악은 과연 엄석대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고 그의 폭력 아래에서 안주하며 심지어 그 권력의 단물을 함께 빨아먹었던 우리 모두의 비겁함이 진정한 악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를 질그러진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어쩌면 그를 영웅으로 만든 것도 그리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결국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을까? 그를 단죄했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분명 정의로운 분이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엄석대라는 더 큰 폭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선생님이라는 절대적인 보호막이 없었다면 우리 중 과연 누가 감히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그 질문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석대는 사라졌지만 그의 망령은 제 안에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쉽게 무릎 꿇고 강자에게 기생하며 약자를 짓밟은 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또 다른 엄석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일그러진 영웅이었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우리들 역시 결코 영웅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교실은 우리 사회의 추악한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엄석대라는 거대한 폭군은 사라졌지만 한병태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비겁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영웅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진정한 영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숲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